어쨌든지 보면은 지금도 엔비디아는 H백 같은 GPU들이 없어서 못 팔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사우디라든지 해외에서 많은 국가들이 오히려 이걸 사재기를 하고 있는, 많이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 이번 젠슨 황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금 H백이나 기본 GPU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생산을 한 4배 정도 늘리겠다. 그러고 이제 4배 정도 늘리겠다 했을 때 사실 제일 놀란 게 제가 봤을 때 TSMC죠. 왜? TSMC는 이제 공장 증설이 안 되고 있어서 엔비디아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그걸 다 만들어내지 못할 텐데. 삼성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삼성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삼성이 수요를 따라잡았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보면은 퀄컴이라든지 AMD나 뭐 최근에 삼성을 떠났던 기업들이 삼성이 수율이 올라오니까 관심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엔비디아가 TSMC와 아무리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솔직히 엔비디아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못 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애플 보세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그냥 잘하는 기업한테 주면 되는데 탁 이상한 기업 줬다가 이제 부품이 안 오니까 생산 자체를 많이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엔비디아는 그런 상황 발생하진 않아야죠.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공장에 증설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었고 노조랑 지금 싸움이 났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노조랑. 그래서 TSMC 입장에서는 대만에서 좀 숙련된 노동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좀 빨리 하고 싶은데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은 말이 되냐 그게. 아니 니들 우리나라에다가 공장 증설한 이유가 뭔데? IRA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다가 이 많은 일자리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니네 나라 사람들 데리고 오냐. 그 노조랑 싸움이 났어요 지금 TSMC는. 예, 안 그래도 갈 길이 바쁜데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TSMC는 또 다른 데 공장 증설하려고 지금 막 대만 내에도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쪽에서 유효하게 그냥 잘 하고 있는 기업 있죠. 삼성. 삼성은 지금 삼성물산이 다 짓고 있잖아요. 삼성물산의 대부분의 매출이 삼성전자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 삼성물산이 다른 데 가서 수주를 못 따는 게 아니고 지금 또 그거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삼성물산 매출이 너무 삼성전자에 몰려있다. 제가 봤을 때 그것보다는 오히려 전사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삼성은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만 삼성물산이 맡아서 계속 공장을 잘 증설하고 있고, 근데 TSMC는 공장 증설로 1년이 늦어질 것 같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CEO가 나와서. 그런 상황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나와가지고 우리 4배로 생산 늘리겠다 라고 하면은 TSMC는 그만큼을 못 뽑는데 4배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그거 어디 가겠어요. 그 2위 그죠? 만일 근데 삼성이 수율이 그렇게 안 나왔으면은 못하죠. 삼성이 수율이 나와버리니까 나머지 기업들은 3위권 기업들부터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만약 품질까지 좋아버리고 수율까지 더 잘 나와버리게 되면은 이게 TSMC 입장에서 좀 답답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AI 반도체의 수요가 진짜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SK하이닉스 빡 떠오르잖아요. HBM. 그럼 이게 4배가 되고 또 더 폭증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이거를 수요 관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4배나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네. 우리가 생각보다 엄청나네. 그러니까 4배를 무조건 뭔가 수요보다 많이 생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4배를 올렸는데도 그게 분명히 수요 미달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수요보다 높은 생산을 해버리게 되면 가격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것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고 4배를 증가시켜도 이게 지금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각 기업들이 보통 이제 생산할 때 그렇게 생산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싶고, 그리고 최근에도 엔비디아가 중국 쪽에 매출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계속 미정부를 압박을 하고 이제 미정부에다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컴플레인을 걸고 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제가 작년에 우리 응달차방에 나와서도 경기 침체를 얘기할 때 저는 아니라고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소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소비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물론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그 소비가 백화점 쪽으로 몰리고 백화점에 대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사실은 그렇게 소비가 살아있는데 과연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맞는가? 저는 사실 IMF를 제대로 얻어맞은 세대로서 그때가 이제 기억이 나니까요.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진짜 소비가 이렇게 나올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주식할 때 자료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잭슨홀 미팅 예를 들어봐도 잭슨홀 미팅 사실은 제 기억으로 85년도인가? 그때까지는 미국 내 농업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하던 회의였어요. 근데 86년도부터 이제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잭슨 홀 미팅이 빵 떴던 게 옛날에 그 벤 버냉키가 양적 완화 얘기를 거기서 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빵 떴지 사실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회의는 아니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투자하면서 이제 혼돈을 많이 느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 제일 중요한 게 소비와 수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때 당시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소비가 살아있는데 무슨 경기 침체가 와?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때 죽지 않았던 소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경기 침체 아직도 안 왔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수요가 살아있는데 이게 과연 그 업종이 죽는다? 근데 또 뉴스 보니까 요즘에 네. 카드 연체율이 높아지고 뭐 저축액이 줄고 맞아요. 내년 초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지연된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기 침체는 언젠가 오죠. 지금 보면은 그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을 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1년 반 정도 만에 경기 침체가 오긴 왔어요. 경기 침체?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언젠가는 분명히 올 문제인데 작년에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언젠가는 오긴 오겠지만 사실 지금 경기 침체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안 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작년 연말도 계속 말씀드렸을 때 근데 그 이후에 시장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경기 침체는 오히려 만약 앞으로 오게 되면은 저는 그게 되게 짧게 올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를 통해서 지수의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한 30%, 40%대 조정? 근데 또 그 조정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셔가지고 매수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좀 연기가 된 건 맞아요. 언젠가 오긴 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버블이 그 시장 전반적으로 좀 버블이 많이 껴있는 업종들이 좀 있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중간에 걷어주고 가는 게 과정은 분명히 있긴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소비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혹은 뭐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이걸 부동산 시장과 연결시킬지 아니면은 뭐 다른 쪽에 대해서 소비를 해서 이제 이걸 못 맞게 된 건지는 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소비를 하되 어느 쪽으로 소비를 해서 이런 연체율이 올라갔는지 이걸 한번 좀 분석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지원금도 많이 떨어지고 일반 서민분들 되게 힘드시잖아요. 특히 네.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생활비 쪽으로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또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또 자산 대비해서 부동산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아니면은 또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자금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고 뭐 내년 내후년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거 너무 생각하면은 투자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 올 만한 경기 침체, 언젠가 오는 그런 경제 위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는 옵니다. 경제 위기 와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올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지구가 멸망한다. 뭐 몇 월 며칠 멸망한다. 이래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전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근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좀 뭐 과한 이제 비유긴 한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미래를 때문에 당장 내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조정을 받은 이유가 그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마진율 그게 줄었죠. 차량 가격을 낮춰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략을 계속 지금 피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상하이 자동차 상하이에서 만든 거 이렇게 들어오는데 가격이 진짜 한 거의 절반 가까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모델 3도 다음 달에 나오고 그런 전략이 주요하다고 보시나요? 효과가 있을 거라 보시나요? 그거는 사실은 모든 업종에 거의 1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 보통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지난번에 삼성전자 했잖아요. D램 시장 쪽에서 감산 안 하고 있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 안 한다. 나머지 다 삼성전자 감산 안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되게 힘들었죠. 그러다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을 딱 한다고 발표하니까 그 이후에 발표된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삼성전자만 오르고 나머지 다 떨어졌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한 것도 있고 나는 시장 점유율을 잡기 위해서 마진율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치킨 게임의 전략이라 봐요. 그래서 많은 그 전기차 업체들이 저는 도산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대신에 그 전기차의 기업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인수를 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테슬라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이 인수할 수도 있고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많은 내연차 기관들이 전기차로 전환하고 싶은데 돈 많이 들지 시간 많이 들지 기술력 문제 있지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기업들을 조금씩 인수를 하더라고요.
막 중국 기업과 같이 협업하는 기업도 있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중국이 어디였지? 어디랑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폭스바겐이 거기랑 같이 협업을 하는데 중국에서 생산하고 그 중국 회사의 기술력으로 차는 나오는데 이름만 폭스바겐. 이름은 폭스바겐. 네. ODM, OEM 뭐 이런 거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히려 그렇게 하면 재편 과정은 전기차 시장에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모든 업종이 다 있어 왔고요. 근데 그렇게 치킨 게임을 걸 수 있는 테슬라가 현금 그런 게 보유력이 되는 건가요? 당장 판매도 괜찮고 이제 테슬라에 대한 니즈는 충분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테슬라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한참 테슬라 잘 나갈 때 그랬잖아요. 2년이든 3년이든 만들어만 주세요. 기다릴게요. 지금 뭐 사이버트럭 뭐 몇만 대라고 하고 예약 걸려 있는 게. 맞아요. 아직까지 그런 수요 죽지 않았다고 봐요. 테슬라에 대한 수요를 일론 머스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니즈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믿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이 한 230-40달러 정도 되잖아요. 네. 고점 한 350에서 그래도 한 20-30% 떨어진 것 같은데 네. 지금 주가 수준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이요? 여기서 어느 정도 지금 머무르고 전 지금 에너지를 좀 모으는 단계라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머무를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문부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치킨 게임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언제 끝내는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치킨 게임이 끝나는 시점쯤 되면은 그때 이제 테슬라의 본격적인 우상향은 시작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테슬라 이거 언제까지 보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언제까지 치킨 게임을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뭐 본인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좀 대중이 없긴 합니다. 근데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치킨 게임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매수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한 이유가 그거죠. 혹시 엔비디아, 테슬라 말고 네. 뭐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좋게 보시는 거 있으세요?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이요? 지금 저는 오히려 미국 주식도 괜찮은 게 많다고 봐요. 최근에 뭐 AMD 요즘 조금 공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뭐 분할로 조금씩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유가 관련 워렌 버핏도 계속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가 관련 쪽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봐요. 유가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전 좀 더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유가는 중국이랑 연결을 안 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계속 관심이 있는 게 유가 쪽은 계속 관심이 있어요. 유가 쪽으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AI 쪽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에 따라서 AMD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저는 앞으로 시장은 철저하게 해당 업종에서 1등에 투자하는 시장이 맞다고 봐요. 저는. 네. 2, 3등은 상대적으로 이제 1등에 비해서 좀 처지는 그런 분위기를 갈 거기 때문에 차라리 매수할 거면 그 업종이 1등 쪽으로 매수하는 게 많이 올랐어도 1등. 네, 그게 맞다고 봐가지고 물론 이제 1등 매수하면 문제가 뭐냐면 깨질 때 제일 처음 깨집니다. 제일 많이 깨집니다. 그런 건 우리가 감안해야 되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감안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확실한 업종 거기에 1등 쪽으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많은 분들이 전통의 빅테크랑 네.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게 좀 비교했을 때 네. 테슬라, 엔비디아도 시총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인데 여기도 성장성에 있어서는 얘네는 아직 많이 남았다. 네. 빅테크도 뭐 성장은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탄력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얘기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 회사 내부자로 들어가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까지 해온 바로는 어느 정도 성장성이 유지는 잘 되고 있죠.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몇백 % 오르기 전과 지금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때 예를 들어서 뭐 한 300% 올라가 여력이 된다라고 했었던 사람도 없었고 사실은 뭐 어떤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그때 바닥일 때 그 누구도 엔비디아 앞으로 상승 여력이 뭐 300%다 이렇게 얘기하는 증권사는 아무 데도 없어요. 맨날 막 20-30%, 1-20%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지 몇백 프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증권사는 아무 데도 없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앞으로 증권사들은 계속 몇십 프로 내 쪽에서 이제 올라갈 상승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예전과는 다르게 앞으로 지금 현재 주가에서 몇백 프로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해요. 근데 수요만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만 얘기해 보면은 젠수당이 4배 정도 더 이제 찍어내겠다 얘기했을 때 주가가 지금보다 100% 더 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정도로 예측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성장성이 뭐 끝났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봐요. 저도 안 되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이 회사에 대해
주요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계속 리프레시를 하셔야 돼요. 어렵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장성에 대한 얘기는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로봇 섹터에서의 대장주는 네. 테슬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로봇 대장주요? 네. 글쎄요. 로봇 대장주. 테슬라도 근데 사실 지난번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쫄쫄이고 나가 춤추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발전은 됐어요. 엄청나게 발전되고 개발은 돼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막 밑에 계란 놔두고 이제 그 발 모양이 이제 계란을 살짝 이제 찍고 이제 가도 이제 부담이 없을 정도로 이제 정말 민감하고 예민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센서를.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확실히 조만간 뭔가 공개될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레벨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 로봇 관련주로 엮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대장주가 될지는 그건 조금 아직까지는 좀 판단 유보. 네, 아직까지는. 네. 로봇 대장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판단 유보입니다. 국내든 해외든. 네. 아직은 그 로봇은 약간 조금 AI보다는 조금 더 먼 미래로 네. 봐야 되겠죠. AI랑 미래가 그쵸. 같이 올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어쨌든 AI와 로봇도 언젠간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판단 유보.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카오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네이버에서 하이퍼 클로버 X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네이버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기대감만 좀 들어갔다가 발표가 뚝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네. 네이버, 카카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네이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뷰를 제시했지만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제가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한참 카카오가 관심을 받고 올라갈 때는 이제 물적 분할하기 전이죠. 근데 주요 기업들을 물적 분할 다 해서 다 내보냈고 근데 물론 이제 지분법의 이익에 대해서 매출을 가져오긴 하지만 예전만큼 카카오가 뭔가 성장성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성장성도 얘기하긴 했지만 뭔가 활로를 못 찾은 느낌이 좀 강해요. 사실은 카카오는. 네, 활로를 못 찾은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카카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는 뷰는 좀 좋지 않게는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뭔가 좀 힘이 드실 만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어떤 노력들로 봤을 때도 제가 만약 카카오가 지금 없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많이 밀리면은 어느 정도 저점이면 이때쯤 되면 매수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사실 아직 안 드는 건 사실이에요. 카카오는 좀 그렇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생각을 해보시되 아직까지 뭔가 명확한 상황은 아니니까 오히려 네이버에 돈을 넣는 것보다는 당장 지금 시장에 돈이 돌고 있는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아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견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네이버는 진짜로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가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그 돈 아끼셔가지고 차라리 지금 핫한 업종으로 매수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봐요. 못 버틸 거예요. 그 기간을. 야, 그 네이버 카카오 그 코로나 때 엄청 뜨거웠는데요. 맞아요. 이게 진짜 불과 1, 2년 만에 이렇게 되네요. 코로나 때 뜨거웠던 기업들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의 존폐가 갈렸죠. 사실은. 얼마 보니까 좀 위워크 같은 경우도 이제 데미지를 많이 받아서 결국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다고 하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기업들의 존폐가 갈라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가 오히려 그 효과가 없어지니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좀 뭔가 네이버나 카카오 둘 다 이게 뭔가 성장성 어차피 그런 기업들은 AI를 붙이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쪽이 뭔가 시원하게 뚫리지 못한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챗GPT 같은 서비스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챗GPT가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게 해야 되는데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나 아니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든 어떤 지식에 대한 접근 권한이든 그걸 갖다가 다 막아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AI 관련 기업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기술은 좋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똑똑하고 과학자분들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이제 공부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만 만들어지게 되면은 뭐 좋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은 된다라고 보는데 법규나 환경이 받쳐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가지고 제일 편한 국가가 어디 있을까? 중국이네. 이렇게 돼서 AI 쪽은 앞으로 중국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것보다는 B2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B2가 20조가 넘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20조가 늘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커지면은 중간에 한번 터는 과정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냥 가도 되는데
원래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신용융자 잔고가 같이 올라가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지수가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빚이 많이 늘었다는 거는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B2가 나와서 B2가 많이 터져가지고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그건 뭐 어느 정도는 적정 조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항상 단기 고점 대비해서 지수든지 종목이든지 20-30%씩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거는 예전에 2000년도 초중반, 2003, 4, 5, 6, 7년도 지수가 3배가 올라가는 그 상승장성에서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20%, 30% 밀리는 조정은 있어 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여러분들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금을 조금 보유하시면서 B2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